이강민의 잡지사 7월호 12번째 페이지. 잠깐 만주로 출탄 박광일 선생님을 대신해서 오늘은 특별한 분과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에서 일기예보를 연구하시는 분이세요. 김정훈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에디터 말로는 굉장히 요새 바쁜 일상을 보내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네. 또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아닙니다.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또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편하게 네. 우리 날씨 얘기 한번 궁금한 게 많거든요. 네네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교수님께서 지금 어떤 분야를 연구하고 계신지 궁금한데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저는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에서 이제 대기 전공으로서 주로는 이제 일기예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말하는 일기예보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기후 변화랑은 조금 이제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후 변화는 주로는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부터 한 30년 또는 그 이상을 내다보고 앞으로 지구의 어떤 온도라든지 바람의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는 거라면, 이제 일기예보는 주로는 이제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한 오늘의 날씨, 그렇죠. 그다음에 내일의 날씨가 어떻게 될 것인지, 길게는 일주일 정도까지의 날씨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살펴보는 것이고요. 네. 저희가 이제 연구하는 부분들은 특히나 일상생활에서도 여러분들 이제 여행을 많이 가시면 항상 네. 비행기를 타실 겁니다. 그렇죠. 선박도 타실 거고. 그럼요. 예. 그럴 땐 항상 기상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제일 먼저 특히 찾아보죠. 비행기를 타자마자 비행기에서의 조종사가 시트벨트 사인을 하고 네. 무조건 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 네. 안전벨트를 매라. 뭐 때문이냐면 이제 난류.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기체가 난류에 흔들릴 수 있고. 예. 난류에 대비해서 시트벨트 사인을 하라는데, 그 난류가 왜 생기는지, 대기 중에 이 난류 현상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네. 그것을 또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고 있는 그룹입니다. 난류도 예측을 할 수가 있군요. 예. 뭐 우리 지상 근처에서 발생하는 난류는 예측하기엔 굉장히 어려운데요. 비행기가 날아가는 고도가 주로는 대륙 건겨면이라고 해서 네. 한 지상에서부터 한 10km 정도 상공입니다. 거기에 있는 난류는 저희가 이제 뭐 제트 기류라든지 예. 아니면 이제 구름이라든지 아니면 비행기가 산악의 위를 이제 지나간다든지 뭐 이런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 때 네. 지금 현재 기술로는 예측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예. 그렇군요. 뭐 그렇다고 이제 100% 예측이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예측이라는 건 항상 그런 거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연구를 하시는 분입니다. 김정훈 교수님 모시고 또 이제 여름만큼 날씨 정보가 중요한 계절이 없지 않습니까? 장마, 폭염, 태풍이 함께 오는 계절이기 때문에 오늘 날씨, 기상관측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궁금한 게, 교수님께서는 매일 날씨를 어떤 매체로 체크하시나요? 네. 저는 주로는 이제 사무실에 출근하자마자 기상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저 스스로 이제 일기도를 보고 위성 사진을 보고 레이더를 보고 실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실황이라고 그러죠. 실황을 확인하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기상청 예보관 분들께서 어떤 예보를 냈는지 그리고 수치예보 모델의 네네. 수치예보 모델 자료들이 거기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잘하셨나 약간 이런 눈으로 보시나요? 뭐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는 지금 현재 상황이랑 그다음에 이제 어저께도 만약에 봤었다면 네. 어저께 봤었던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생각했던 예측이랑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좀 매칭을 시킨다고 네.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 아나운서들도 이제 뉴스 전달할 때 네네. 날씨 전달하면서 기상청 날씨 누리 그거를 네네. 확인하고든요. 네네. 그게 가장 정확하다고 보면 되는군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가장 정확하고 뭐 신속성이 제일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교수님, 최근에 SNS에서 이런 얘기가 퍼져서 화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7월에 계속 비가 내린다더라, 이런 말이 많이 퍼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상청에서 해당 수치는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예측이고 날씨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요소 가운데 단순한 특정 계산법에 따른 결과값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입장을 내서 저렇게 기사화가 되기도 했습니다. 교수님도 이 기사 보셨나요? 네, 뭐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 이제 이 기사나 내용이 이제 갑자기 나오게 된 시점이 아마도 이제 6월 중순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저 많은 일반인 분들께서 올 여름의 날씨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 이제 점차 증가되고 있는 그 시점에 이런 이제 내용들이 좀 나왔던 것 같은데, 네. 기상학적으로 뭐 이제 기상청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이제 일기예보라고 하는 것이 신빙성이 있는 어떤 소위 말해서 이제 기간, 이제 프로젝션을 하는데 그 예측
밸리드 타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한 일주일 이상이 가게 되면 특히나 여름철에는 그 예측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아, 일주일을 넘어가면 네네네, 예측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예, 그렇죠. 예. 특히나 이제 일기예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네. 굉장히 좀 정확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렇죠, 마음들이 그렇죠. 예.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과학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일주일을 예측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고기압 또는 저기압이라고 하는 그 소위 말해서 날씨가 맑은 지역이 고기압이죠.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리고 저기압이 날씨가 안 좋은 지역인데 네.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는 이유는 저기압 지역이 상승 기류가 있고 고기압 지역은 하강 기류가 있기 때문에 상승 기류가 있는 지역에서는 소위 말해서 이제 공기 덩어리들이 올라가면서 은결이 되고 구름이 만들어지고 이제 비가 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들이 됩니다. 이제 네. 그런 고기압과 저기압은 우리가 수평적으로 봤을 때 크기가 네. 한 1000km 정도 크기입니다. 이 정도면 이제 우리나라보다 큰 거죠. 그렇죠, 그렇죠. 서울에서 부산이 400km인데. 그렇죠. 예,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스케일이고 1000km 이상 크게는 이제 10,000km까지 1000에서 10,000km 정도의 크기를 가지는 스케일을 우리가 이제 종간 규모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 종간 규모의 어떤 고기압과 저기압의 이동, 네. 그다음에 발달, 네. 소멸 이런 부분들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그 밸리드 타임이 일주일이다. 일주일. 이렇게 이제 저희 이 과학계에서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네. 이제 근데 저기 사람들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아까 예보한 네. 거거든요. 네, 저기는 네, 네. 왜 그러면 한 달치를 저렇게 다 적어놓은 거예요? 이제 그런데 우리가 컴퓨터라는 것은 네. 맞든 틀리든 예. 일주일이 아니라 1년, 2년, 길게는 30년까지 계속 돌릴 수는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컴퓨터가 많죠. 시뮬레이션. 네. 네네. 그러니까 뭐 돌렸겠죠. 네. 돌려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그냥 컴퓨터가 계산한 결과값을 그대로 표출을 한 건데 우연찮게 우리나라 지역에서 네. 뭐 소위 말해서 그 컴퓨터의 모델 어떤 컴퓨터 모델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 모델의 결과가 한 달 정도 계속 지속적으로 비가 내린다라고 네. 하는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하. 뭐 세부적으로는 저는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에 다니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뭐 그것도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얼마나 자주 그 모델의 결과를 갱신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최소한 우리 기상청에서는 24시간 우리가 24/7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일주일 내도록 안에 계시는 분들이 계속 관측을. 모델을 돌리고 예. 관측을 하고 쉬지 않습니다. 네네. 휴일이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래서, 기상청에서 내놓는 그렇죠. 게. 일주일에 그래서 하루에 2번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 여러분이 아셔야 될 네. 건 일주일을 넘어가는 예보는 정확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 내에서 뭐 우리 기상청이 내놓는 정보라든지 그런 거는 좀 우리가 신뢰를 확실히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뭐 그런데 기본적으로 또 기상 현상에 따라서 우리가 또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어긋날 수 있다. 예. 하루도 잘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의 지금 현재 과학 기술은 네. 하루는 고기압과 하루 또는 이틀에 대한 고기압과 저기압의 이동과 그다음 강도 그런 부분은 굉장히 자세하게 잘 맞춥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무엇이냐? 네. 뭐 이제 질문이 사실은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예, 말씀하시죠.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떠냐? 일단 기본적으로 지형적으로 우리나라는 굉장히 기상 예보에 있어서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가 우리나라는 있겠습니다. 날씨 맞추기가 불리하다.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죠? 일단 기본적으로 대륙의 동안에 위치했습니다. 대륙의 동안은 기후적으로 네. 굉장히 강한 제트 기류와 그다음에 해안과 대륙 사이에서의 온도의 불균형이 네. 만나는 지역. 아. 그런 지역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특히나 다이나믹한 어떤 기상 현상들이 많이 발생될 수 대륙의 있습니다. 동쪽에서는 예. 뭐 예를 들면 미국을 따지고 보더라도 똑같습니다. 네. 미국의 서부는 가보시면 아시다시피 캘리포니아. 날씨가 계속 좋아요. 그렇죠. 일기예보를 뭐 사실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도 않고 일기예보에 대해서 굉장히 축복받는 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낙천적입니다. 하지만 뉴욕으로 가면 뉴욕으로 가면 얘기가 달라지죠. 역시 뉴욕도 똑같이 불만이 많습니다. 미국 기상청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죠. 유럽도 서유럽이 날씨가 좋네. 날씨가 좋죠. 서쪽보다는 동쪽이 날씨가 안 좋습니다. 그 이유가 네. 기본적으로 동쪽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륙의 동안인데 네. 과학적으로는 대륙의 동안에 굉장히 강한 제트 기류가 존재합니다. 제트 기류라고 하는 것은 네. 또 제가 좀 뭐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기본 전제가 우리가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습니다. 네네. 근데 지구는 둥글죠. 그렇죠. 그리고 지구는 또 자전을 합니다. 예. 그거는 불변하지 않는 법칙. 예. 수천만 년 동안은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시스템이
거쳐왔던 그런 어떤 천차적인 어떤 시스템이죠. 네. 그 시스템 하에서 대기 운동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었는데 네. 예를 들면 이제 저위도 즉 적도 지역은 햇볕을 많이 받죠. 네네. 그다음에 극지역은 햇볕을 적게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가 적도 지역이 많고 저위도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에너지가 수송을 하게 되죠. 남쪽에서 북쪽으로 수송을 하게 되는데 네. 지구가 자전하다 보니까 네. 이 방향이 오른쪽으로 꺾이면서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부는 게 우리가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편서풍. 그래서 우리가 편서풍의 영향을 받죠. 예, 편서풍 네. 영향을 받는 건 뭐 중학교, 뭐 초등학교 네. 때도 다들 알고 계시는 네.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근데 편서풍이라는 건 서풍 계열의 바람인데요. 네. 서풍 계열의 바람 중에서 특히나 네. 대륙의 동안 지역은 네. 그 서풍이 더 셉니다. 네. 왜 그러냐면 온도의 경도차가 훨씬 더 남북의 온도 경도차도 있지만 네. 아까 전에 말했던 대륙과 해양의 온도 경도차도 또 같이 그럴 발생되는 수 지역이기 있겠죠. 때문에 예. 이게 더해져서 더 센 서풍이 바람이 불고 그 지역을 우리가 제트기류라고 얘기를 예. 합니다. 이런 제트기류가 있는 지역에서는 네. 소위 말해서 남쪽과 북쪽 사이에서 굉장히 강한 순환들이 사실은 더 자주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악기상들이 많이 발생되는 그러니까 지역이라고 이런 볼 여러 수 가지 조건들이 네. 교차되는 곳에서 제트기류가 발생하는데 우리나라도 그중 하나다. 우리나라 그중 하나죠. 그중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네. 대륙의 동안 그러면 이제 그 지금 현재 네. 얘기하는 것은 미국의 동부나 네. 우리나라나 지금 똑같은 지금 상황인데 네, 조건이죠. 네. 예. 근데 우리나라가 더 힘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어 우리? 네. 예. 더 있는 건 네. 대륙의 동안과 우리나라를 지도를 보고 잘 살펴보십시오. 대륙의 동안 미국의 동부는 네. 그냥 해안선이 잘 뻗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네. 해안선이 우리 일단 반도입니다. 네. 그다음에 일본이 있죠. 그렇죠. 약간 중국이랑 사이에 갇힌 느낌이죠. 그렇죠. 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그런 악조건이 하나가 더 붙죠. 그렇게 붙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저기압과 고기압의 위치만 잘 안다 하더라도 일기압으로 맞출 수 있냐? 사실은 그게 좀 아닌 상황이. 왜냐하면 해양과의 인터랙션이 조금 더 네. 민감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좀 참작을 해야겠네요. 우리나라가 네. 기상 예보하기 되게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굉장히.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예,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예. 끝 언제 끝이죠? 예. 마지막 하나가 더 있는데요. 또 어려운 이유가 예. 있다. 뭐 우리나라 하면은 네. 기본적으로 뭐가 많습니까? 우리나라요? 산. 맞습니다. 산. 예, 정확하게. 70%가 산이죠. 예. 뭐 다 알고 계시는 얘기죠. 예. 예. 네.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비교를 보시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복잡한 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스케일이 작습니다. 작으면서도 복잡한 산. 그 안에서 태백산맥, 소백산맥, 차련산맥 등등 예. 다양한 산맥들. 그다음에 우리 뭐 서울만 보더라도 북한산, 관악산 주변에 굉장히 높은 산이 복잡하게 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네네. 고기압과 저기압 위치를 정확하게 맞췄다 하더라도 아까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그렇죠? 네네. 그 플러스 이제 바람이 들어올 때 산악에 의해서 막혀서 이제 상승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엮여 있기 때문에 예. 국지적으로 어떤 지역에서 비가 갑자기 발생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어쩐지 저 네. 가끔 이제 뭐 재난 경보 그 기사 읽을 때 네네. 같은 뭐 태백 지역인데 뭐 태백 산지는 뭐 이렇고 태백 그렇죠. 내륙은 이렇고 맞습니다. 뭐 태백 평지는 이렇고 막 이걸 다 나누더라고요. 나눌 수밖에 없는 구조가. 왜냐하면 굉장히 조그만 지형들이 다양하게 입 아프게 왜 분포가 나누지 했는데 오늘 이해가 되네요. 그건 뭐 자연적인 것입니다. 저희가 네. 그냥 나누고 싶어서 나눈 게 아니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예보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아주 소상히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우리가 매일 아침에 체크하는 이 날씨 예보가 이번에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략적인 과정을 한번 훑어주시면 네네. 좋을 것 같아요. 일기예보에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3대 요소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일타강사 모드시네요. 예, 세 가지 딱 짚고 들어가시네. 예. 저희가 머릿속에는 세 가지로 얘기하는 게 가장 머릿속에 제일 잘 나고 네 가지로 넘어가면은 사지선다 오진선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죠. 예. 세 가지 정도.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세 가지만 예. 기억하시면 예. 됩니다. 예. 첫 번째 관측이죠. 관측. 지금 현재 고기압이 어디 있느냐, 저기압이 어디 있느냐 알아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WMO, 월드 미테오로지컬 오거니제이션에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올림픽 IOC죠? IOC 네. 위원회에 있는 것보다 아마 더 많은 그래요. 국가가 아마 포함되어 있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 피파, 예. 국제 축구 연맹에보다도 네. 아마 거의 더 많은 피파보다 많으면 엄청 많은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예. 국가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각 국가마다 최소한 하루에
2번 또는 많게는 4번 정도 0006 12 1867 6시간에 한 번 또는 12시간에 한 번 정도 풍선을 띄우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똑같은 시간에. 풍선을 예. 우리가 흔히 보는 풍선이요? 아, 그 풍선 아닙니다. 그 풍선 예, 그 풍선 아니고 이제 헬륨가스를 조금 띄어서 헬륨가스를 넣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올라가는 풍선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 안에 이제 센서를 달아서 바람과 기온, 그다음에 습도 이런 부분들을 전 세계적으로 다 관측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측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언제부터 시작됐냐? 네. 세계 제2차 대전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WMO의 주관 하에 네. 전 세계적으로 관측을 하고 있고 그 관측한 자료들이 네. 수치 예보 모델의 초기 자료로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는 어디서 관측해요? 우리나라는 풍선 어디서 띄워요? 이제 우리나라는 또 네. 공군에서도 띄우고요. 예. 그다음에 뭐 기상청에서 띄우는데 기상청에서는 이제 서울, 뭐 부산, 광주, 그다음에 속초 또는 강릉, 뭐 대전 이런 대도시 등지에서 이제 포항 이런 데서 이제 띄우고요. 네, 그래서 전 세계 데이터가 모아졌어요. 그렇죠. 예. 전 세계 데이터 이제 그 풍선을 통해서 그 라디오 존대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 모으는 것이 관측입니다. 그러니까 네, 3대 요소 중에 이제 1번, 관측을 관측. 지금 얘기하는데 조금 네.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네. 근데 그 풍선만 띄우는 것은 아닙니다. 네. 사실은 위성이라고 이제 천리안 위성도 있고 그렇죠. 사실은 이제 위성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풍선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땅에서 풍선을 우리가 날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 풍선을 날리게 되면 기본적으로 땅이 많은 지역, 즉 남반구와 북반구를 비교하시면 네. 북반구가 땅이 많나요? 남반구가 땅이 많나요? 북반구가 많죠. 그렇죠. 예. 예. 북반구가 땅이 많기 때문에 네. 옛날에는 북반구의 예측이 남반구보다 더 좋았습니다. 아, 그렇죠. 기본적으로. 네. 왜냐하면 그 관측 자료가 많으니까. 더 많이 띄울 수 있으니까. 예. 그런데 네. 최근 1990년 이후부터는 네. 전 세계적으로 인공위성을 많이 띄우고 인공위성을 통해서 이제 관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남반구와 북반구 모두 왜냐하면 인공위성은 하늘에서 보기 때문에 뭐 바다든 평등하죠.陸地든 다 평등하게 예. 관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즉 그렇기 때문에 남반구와 북반구의 어떤 예측에 대한 오차들이 조금씩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성 자료를 사용하기 시작한 전과 후로 사실은 이 기상에 대한 예측에 대한 어떤 소위 말해서 시대가 좀 변했다라고 네. 이제 얘기를 좀 하고요. 그럼 이렇게 관측 끝? 네네. 네. 근데 이제 관측이 네.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사실은 이제 위성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쏘긴 하지만 네. 이게 이제 전자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사되는 어떤 특정한 민감도에 따라서 관측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대기라고 하는 것은 깊이가 있지 않습니까? 높이가 있잖아요. 네, 있죠. 이게 모든 층 안에 있는 것들을 다 관측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한 단면만 이제 관측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네. 깊이 있는 관측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풍선도 띄우고 위성도 하고 그러면서 3차원의 어떤 입체적인 관측을 예. 계속 해야 됩니다. 네네. 근데 이제 풍선을 띄우는 것은 예. 한 점에서 띄우잖아요. 예. 한 점에서 띄우면 이 점만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레인지를 두고 네. 3차원적으로 관측을 하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레이더라는 시스템을 도입을 레이더. 하게 됐죠. 레이더. 그래서 레이더는 예. 이제 스코프 돌려가지고 예. 사실은 3차원적으로 우리나라 주변에서 관측들을 좀 이제 관측망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스타크래프트 하시나요? 예전에 했죠. SCV 하면 이제 맵을 쭉 살피잖아요. 계속 점점 더 많이 이제 맵을 많이 살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지금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여전히 많습니다. 아직도 해양 쪽에서는 우리가 레이더를 가지고 커버를 할 수 있는 레인지가 가지를 못해요. 가지 못하기 때문에 풍선을 여전히 풍선도 못 띄우고 그래서 선박이 나가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항공기가 또 나가고 그렇군요.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발전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관측입니다. 이런 식으로 관측이 이루어진다. 네. 두 번째. 네. 두 번째는 이제 관측이 됐으면 관측 자료를 어디에다 집어넣냐? 수치 예보 모델. 수치 예보 모델에 집어넣는데 혹시 슈퍼컴퓨터? 예, 그렇죠. 슈퍼컴퓨터에서 돌아가는 수치 예보 모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이 수치 예보 모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네. 이건 이제 과학적으로 저희가 대기 운동 이라고 하는 이제 대기의 운동은 여러 가지 지배 방정식에 의해서 사실은 움직이거든요. 네. 여기서 말하는 지배 방정식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간단하게는 우리가 과학을 생각하면 항상 질량 보존의 법칙 또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 뭐 이제 그런 법칙들이 있습니다. 추억 돋는다. 그렇죠. 그런 법칙들에 의해서 지배 방정식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공기가 이동하는 것은 결국 그 지배 방정식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 방정식을 프로그래머했어요. 컴퓨터 프로그래머 시켜서 우리가 사실은 적분을 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요이 땅 지금 현재 시점에서부터 요이 땅에 가서 24시간 또는 48시간 앞으로 수치 예보 모델을 통해서
대기의 운동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계산해내는 거죠. 근데 전 세계에 대해서 계산을 해내려면 초기 자료가 정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초기 자료에서부터 시작되는 모델이 네. 해상도가 좋아야 되죠. 해상도가. 네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결국엔 수치예보 모델인데 네. 수치예보 모델에는 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 에러들이 네. 존재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지금 현재 관측을 모든 영역에서 네. 싹 다 할 수 없다 그랬죠. 그렇죠. 여전히 지금 허점이 있어요. 여전히 예. 지금 허점이 있기 때문에 그 예. 모르는 부분들 때문에 네. 초기 자료의 오차가 항상 존재하기 네. 때문에 발생하는 에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초반에는 괜찮은데 네. 여기 지금에서부터 6시간, 12시간, 18시간, 24시간 예측을 계속 해나가면서 그 에러가 점차 커지고 증폭되게 되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주일 이상에 대한 예보를 우리의 신빙성을 가질 수 없다고 얘기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밸리드 타임이 일주일이군요. 그렇죠. 이제 이해가 되네. 예. 그게 이제 그래서 수치예보. 앞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랑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그럼 뭔가요? 세 번째는 네. 이제 사람이죠. 사람. 예보관입니다. 예보관.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관측도 완벽하지 않죠. 네. 그다음에 수치예보 모델도 완벽하지 않다고 그렇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럼 인간이 이제 커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경험적으로. 네. 우리가 지금 현재 수치예보 모델에서 나온 것은 모델에서 예측하는 모델 세상에 있는 거죠. 네. 모델 세상에 있는 것과 현실이랑은 다르겠죠. 근데 현실에서는 또 계속적으로 관측을 하겠죠. 네. 물론 관측 영역이 완벽하진 않지만 그렇죠. 그 관측하는 것과 모델과의 간극이 항상 있습니다. 그 간극을 경험적으로 이해하고 네. 실질적으로 이론을 많이 알고 있고 특정한 지역에서 수십 년 동안 예보를 하고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이 시점에는 언제 발생된다. 이런 것들을 제갈공명처럼. 그렇죠. 예, 몸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더 많아야 됩니다. 사실은. 아니 그분은 그 슈퍼컴퓨터에 프로그램화된 거에 이상의 어떤 지혜와 연륜을 갖고 있다. 그럼요. 인간의 지혜와 연륜이 사실은 요즘에 AI 시대이긴 하지만 네네. 여전히 이제 메이커 디시전을 하기 위해서 예. 결국에는 이제 사회의 파급 효과들이 많이 크지 않습니까? 이제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네. 그냥 컴퓨터에서 나온 결과만을 꾀꼬리처럼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는 네. 사실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사회적 파급 효과를 고려하고 언선트리를 소위 말해서 고려하고 가치 판단도 좀 하고.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들어가서 네. 예보관들이 정보를 일반 국민들에게 전달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그냥 하나만 다 잘 되는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잘 맞물려야 섞여 있어서 트라이앵글로 맞물려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국가대표가 성적을 잘 내기 위해서는 공격수 한 명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죠. 안 되죠. 골키퍼도 수비수도 잘하고, 잘하고 골키퍼도 잘하고 조직력도 줘야 되고. 맞습니다. 네. 감독도 줘야 되고. 그렇죠. 뭐 아르헨티나에 뭐 축구의 신 메시가 있다고 해서 월드컵 우승하나 못합니다. 하긴 했죠 메시. 하긴 했죠. 예. 최종적으로 하긴 했지만 예. 전체적으로 이 세 가지의 어떤 네. 요소들이 그렇죠. 많은 예. 요소들이 다 유기적으로 그렇죠. 잘 뒤에서 엔조 페르난데즈가 받쳐줬기 때문에 그렇죠. 우승한 예. 겁니다. 예, 축구 좋아하시나 보네요. 좋아합니다. 아니, 궁금한 게요. 네네. 근데 아까 이제 그 저기압 고기압은 한 1000km 단위다. 그래서 네네네. 우리나라 한반도를 커버하고도 남는다라고 하셨는데, 네네. 그럼 예를 들어서 서울 서초동 날씨는 이렇고, 뭐 옆에 뭐 강남구 날씨는 이렇고, 그렇게 다 다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역적인 예측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좋은 질문이시고요. 일단은 네. 제가 말씀드렸던 수치 예보 모델에 네.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이제 또 이제 수치 예보 모델의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해상도입니다. 해상도. 네. 지금 현재 수치 예보 모델의 해상도는 한 수십 킬로미터입니다. 즉 한 격자 하나가 하나의 수십 킬로미터의 박스로 네. 되어 있는 그런 어떤 격자다. 그게 지구를 전체를 둘러싸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 그럼 그 격자를 줄이면 되지 않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예전에 아몰레드 TV 나오기 전에 네네. 칼라 TV 처음 나왔을 때 예. 뭐 이오리 칼라 그런 거 봤을 때는 해상도가 매우 낮지 않습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면. 네, 지금 엄청 기준으로 낮죠. 보면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이었지만 예.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그거는 뭐 지금 거의 뭐 쳐다볼 수도 그렇죠,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아몰레드 가면서 해상도가 좋아지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기술이거든요. 이제 컴퓨터 기술이 이제 발달을 하게 되고 네. 우리가 시의적절하게 수치 예보 모델을 빨리빨리 돌려서 네. 결과값을 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많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슈퍼컴퓨터를 씁니다. 여기서 말하는 슈퍼컴퓨터는 어떤 우리가 PC를 네. 소위 말해서 수천 개, 수만 개를 연결시켜서 한 번에 돌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뇌가 엄청 커진 거죠. 뇌가 엄청 커지고 네. 실제적으로 전 세계의 이제 지구 전체를 네. 각 격자들을 다 계산해야 되는데 이거를
한 포인트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쭉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예. 한 번에 수천 개의 컴퓨터에다가 각각의 포인트를 니네들이 따로따로 다 계산해. 그리고 난 합칠게. 이런 식으로 패럴레 컴퓨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슈퍼컴퓨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게. 근데 그 컴퓨터의 기술과 이제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맞닿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국민들이 뭐 이제 많이 질타를 하시죠. 네. 슈퍼컴퓨터로 게임하냐? 네. 왜 이렇게 예부가 안 맞냐? 그렇게 질타를 하면 할수록 네. 저희는 슈퍼컴퓨터를 이제 못 사게 되고 또 고성능의 슈퍼컴퓨터를 못 사면 해상도가 떨어져요. 계속 해상도 아몰레드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아몰레드 이효리 TV에 머물러 있는 거야. 네, 지금 계속 거기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군요. 원래는 순위가 예전에는 한 1, 2등이었는데 지금 현재 10등 이상으로 지금 컴퓨터만 따졌을 때 네. 우리 기상청의 컴퓨터가 지금 점차 지금 순위가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아, 예, 무조건적으로 이제 기상청 탓만하고 이렇게 비판하고 이러면은 우리가 슈퍼컴퓨터를 못 삽니다. 아, 예, 그렇죠. 그렇다는 거. 자, 이제 벌써 마칠 시간이 돼서요. 마지막 벌써요? 질문. 할 얘기가 많은데요. 아, 초반에 되게 긴장하신 것 같더니 예. 아주 방송 체질이셨네요. 아, 예. 그렇군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네. 우리나라 앞으로 이제 기상 예보 시스템이나 어떤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점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지금 뭐 느끼고 계신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시다면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학문 분야가 과학도 사실은 운동 쪽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거든요. 제가 비유를 운동으로 해서 그런데 좋아요. 예, 이 과학계에서 예를 들면은 과학이나 기술 쪽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막 굉장히 많이 바라보고 있고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분야가 최근에 이제 반도체 분야 아니겠습니까? 네네. 반도체 분야 이제 운동 쪽에서 보면 이제 축구랑 똑같은 거죠. 구기 종목 축구.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열광하죠. 잘 나가는. 그리고 잘 나가고. 그다음에 많은 노력과 에너지와 그다음에 돈, 명예 이런 것들이 다 성과 내면 알아주고. 그렇죠. 예. 예. 그런 부분인데 우리 기상학과 관련된 이제 자연계 쪽은 뭐 양궁, 레슬링 이렇게 약간 조금 소위 올림픽 비인기 때만, 종목. 네, 소위 비인기 종목. 예. 와, 뭐 거의 비견된다고 볼 수 있겠죠. 관심과 투자네요, 결국에. 네. 근데 뭐 사실은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저희 기상 예보 예측 기술은 넘버 6입니다. G7, 6 또는 7. 뭐 예측 기술이라는 게 그러니까 정확도가 넘버 6예요? 그렇죠. 아, 그래요? 예.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놀랍니다. 그 정도야? 맨날 틀리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어려운 나라에서. 예.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100점 만점에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 잘한다. 1등, 2등. 이제 유럽 중기예보센터 또는 미국 기상청 또는 영국 기상청 이런 쪽이 한 85점에서 90점 사이를 맡고 있다고 치면은 그건 이제 점수를 매기는 그 종목이 있습니다. 올림픽 정식 종목이라고 해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게 이제 대기의 한 5km 상공에서의 바람의 변화를 전 지구상의 바람의 변화를 얼마나 잘 맞추냐라는 걸로 우리가 올림픽 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등수를 매기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1등, 2등, 3등, 4등, 5등을 매기는데 거기에 6등 또는 7등이 되는 지금 수준이고 그게 이제 뭐 1등이 100점이면 뭐 6등, 7등은 50점이 이게 아니고 1등이 85점에서 90점 사이고 우리가 5, 6등 정도인데 한 80점에서 85점 사이. 거의 간발의 차. 미미하네요. 네, 거의 간발의 차인 상태에서 우리가 우리 독자적인 수치 예보 모델을 가지고 있는 거의 한 6개밖에 안 되는. 피파 랭킹 6위만큼 대단한 거네요. 그럼요. 피파 랭킹 6위 정도 되는 거죠. 사실은. 항상 월드컵에 나가는. 근데 예전에 우리나라 못 믿겠다고 노르웨이 예보 보러 다니는 기상 망명족들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전달 체계에서 노르웨이 뭐 체코 그런 나라가 유럽 아닙니까? 유럽은 사실은 유럽 중기 예보 센터라고 해서 ECMWF가 있는데 거기에서 모델을 돌리고 그 모델 돌린 걸 가지고 그게 이제 세계 1등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5점에서 90점 차이. 피파 랭킹 1위구나. 이렇게 그거 가지고 앱을 만들어서 체코에 있는 사람이 뭐 사람이 이제 기상 사업자겠죠. 체코에 있는 기상 사업자가 그 앱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전달하는 거죠. 그 민간 앱 어플이었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질문된 부분에서 이제 답을 계속 이제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 세계 6위와 7위를 유지를 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 예보의 3대 요소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발전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발전이라는 것이 이제 과학 기술이 굉장히 지금 빠른 속도로 지금 발달하고 있고 네. 컴퓨터 기술도 이제 마찬가지긴 한데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최근에 들어서는 좀 인구도 이제 감소되고 있고 많은 연구자들도 지금 현재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따고 나서 네. 해외로 많이 이제 가게 되는 상황이 자리가 없어서요. 예, 일반적으로는 뭐 지금 현재 우리 기상학계도 뭐 양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태권도 그렇죠. 보면은 네. 좀 뭐 해외 쪽으로 가서 코치하시고 그렇죠, 지금 그렇죠. 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지금 거의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인프라가 좀 더 구축이 네. 되고 좀 산업이 조금 더 이제 다양하게 발전을 하게 되면 좀 더 좋아지리라고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우리가 각기 다른 일상을 살아가지만 하루 시작할 때 공통적으로 확인하는 게 바로 날씨일 텐데 우리가 매일 확인하는 날씨가 어떻게 관측되고 예측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날씨의 세계에 대해 알려주신 김정훈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